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봉 교수가 그 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향토사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향토사 연구위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잘 몰랐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충격을 주는 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샤프란꽃 베란다 화분이 샤프란꽃 피어있네. 하얀 꽃 하얀 마음 또 한 계절 스며있네. 샤프란 꽃송이 벌면 떠오르는 하얀 얼굴. 네, 세종 5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행사로 이은봉 시인님의 오늘 두 콘서트를 하게 됐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은봉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욕구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그것 말고도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른 일을 좀 합니다. 여기는 김창규 목사님이 그 광장대 구3자 동지회 대전, 충남, 충북 지부장이신데 여기다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구3자 동지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내고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술 마시고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뭐가 좀 본격적인 문화 운동이라도 좋고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일을 좀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5월 포럼이라는 그런 세종시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모임을 하나 만들고요. 그 5월 포럼에서 첫 번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제가 도구로 이용되는 셈이죠. 그래도 저 즐겁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지난 연말에 시주집을 한 번 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 양식인 시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고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병호입니다. 여기 우리 이춘희 시장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신 조문학 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민주화운동 개동사업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다 원래 이분들이 먼저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랜 친구라는 그런 인연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봉 시인께서 이 시조집을 내셨는데요. 시조집으로서는 두 번째 시조집이고 그 시집으로 본다면 제가 정확히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14번째 시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70대신데 이렇게 오히려 더 왕성한 이런 창작 활동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또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이런 귀한 모임을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갖게 된 것 저도 함께 문화 활동을 해온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모임을 또 준비해 주신 또 함께 공부하는 초록 잎새 모임 시인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찬주 목사님이시자 또 시인이시죠. 아까 그 대전에서 처음 뵀었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주에 가가지고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늘 술을 마시며 만나가지고 좀 영상이 두 개로 보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대전 충남의 삶의 문화 그리고 청주 대구의 분단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먼 시간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이은봉 교수님하고는 그 70년대에 문학 청년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50여 년을 같이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옆에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옆에서 그 지켜본 제가 보는 우리 그 이은봉 씨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마르지 않는 시신, 되게 나이가 들면은 좀 활동이 뜸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르지 않는 시신으로 오히려 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퇴색하지 않는 그 열정, 좀 전혀 퇴색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향상하는 힘, 이걸로 저는 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봉 교수가 그 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시인으로서는 뭐 14번째 시도 있고 또 시로이집이라든가 이런 또 왕성한 또 문단 활동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문단에서 한 귀중한 그런 그 원로 70대 시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문단에도 자랑이 되고 또 자부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모든 걸 성취를 많이 이루셨는데 그동안 또 사회적인 직책도 여러 가지 맡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리를 내놓고 오랜만에 좀 홀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모처럼 또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또 몸도 좀 추스르고 이렇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산처럼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큰 산이 온갖 작은 나무들 또는 돌멩이 심지어는 가시덤불까지도 가리지 않고 그 넉넉한 품에 다 품듯이 우리 그 후학들에게도 후학들을 다독이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앞으로도 또 우리 지역 문단 후학들에게도 자랑과 긍지와 또 존경을 또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사 연구소장 배정수입니다. 오늘 이은봉 선생님의 이 시집 축하식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은봉 선생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이은봉 선생님이 우리 향토사에 오셔가지고 봉사를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향토사 연구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난 시인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시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시를 내셨다는 얘기 듣고 훌륭하신 분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존경을 합니다. 문학을 하면 특히 시를 쓰고 시를 한다면은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안 걸리느냐 하는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안 걸린다. 근데 저도 사실은 등단한 지는 한 10년이 넘겨됩니다만은 게을러서 처음에 등단할 때는 시 좀 써본다고 껍죽껍죽하고 좀 써봤는데 그게 게을러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시 한 권
한쪽도 못 내고 동인지만 몇 군데 내봤습니다. 그리고 시를 하시는 분들은 효성이 지극하다, 효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시를 하자며, 시를 쓰자며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성이 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은봉 선생님은 아른제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일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효성이 참말로 깊으신 양반이라구나. 세종시 1월 3일 날이면 시무식을 합니다. 시무식 때 떡을 씁니다. 떡을 카팅하고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점심을 같이 하는 이은봉 선생님이 그 떡을 몇 쪽 자시더니 이렇게 주섬주섬 담더라고요. 그래서 떡 좋아하시고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떡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박수 한번 쳐야 되나? 떡을 사는 고맙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시인들은 효자고 효성이 깊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도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저렇게 했을 건데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뭐 후회받는 소용도 없죠. 그런 참 삶을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참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동 선생님의 앞으로 작품 활동이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렬입니다. 오늘 축사하는 우리 김용호 회장님만 하는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또 시켜서 앞에 또 나서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것은 우리 제 바로 전에 이은봉 관장님이 제 선임자이기 때문에 이거 좀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셨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이은봉 관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친구의 친구가 돼요. 같은 또래죠. 이제 학교는 서로 다른데 전부터 저희가 이제 시인으로 광주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시도 이제 많이 썼을 뿐더러 그 이 문단에서 인간관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잘 쓰시니까 오늘 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그런 또 대우를 받는다는 걸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만 쓰시는 줄 알았더니 또 시조집을 이번에 내시게 돼서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이게 뭐 무슨 자리인 게 사실은 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은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우리 관장님 이제 마치셨으니까 좋은 그런 작품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향도사 연구회도 하신다니까 많은 봉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이렇게 얼떨떨하게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우선 송가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시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시를 잘 쓰고 싶어서 노력은 했지만 노력으로 되지 않는 시심과 창작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은봉 시인님처럼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걸 잘 몰랐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세종에 없는 문학관이나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각오의 첫 단추가 오늘 직접 와서 축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가야 되어서 제 뒤에 앉아있지만 열심히 박수치고 진행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를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은봉 씨보다 제가 한 5살쯤 위일 것 같습니다. 세종에 와서 이렇게 만난 분인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 늘 새로 시집이 나오면 저에게 한 번씩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화적인 소양이 참 없는 사람이라서 주로 이제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가 짧은 시간, 짧은 문장인데 사람들에게 참 커다란 임팩트, 충격을 주는 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는, 저는 이제 트로트를 참 좋아하는데 트로트 가수들이 3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는 그 트로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문화이고 예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가 얇아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머리가 붓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슈퍼 에이지 임팩트라는 책입니다. 그 브래들리 셔먼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건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한 30년에 비해서 나이가 다 한 30살 젊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세는 나이가 75인데 30을 빼면은 그 45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3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 40대이세요. 그래서 그 브래디 셔먼이 하는 얘기가 이게 노인은 지금 70대 80대 노인들은 옛날처럼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세계 인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중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많은 기업인들이 이 슈퍼 에이지 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만든다거나 마케팅 전략을 짜면은 다 실패할 거다. 그래서 그 슈퍼 에이지의 임팩트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이제 제 나이에는 그 얘기가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은봉 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전부가 제 눈에는 한 40대로 보여요. 40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계에서도 슈퍼 에이지 세대가 되실 거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런 슈퍼 에이지 세대가 돼서 이 사회를,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특별히 우리 세종시의 그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은봉 시인께서도 제가 45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문화계를 힘차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전 시장님 시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저는 여기 안 했다고는 나중에 혼나요. 그래가지고 이춘희 시장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콘서트 개최 축하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은봉 시인께서 누구에게나 문화예술에 관한 욕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욕구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야 그 훌륭한 시조도 소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은봉 시인을 여러모로 존경합니다만은 저는 저보다 연배신데
그다음에 해주신데 여기 제목 그대로 잘 익은 가을 하나처럼 멋있게 잘 익어가면서도 그 재능과 열정을 잃지 않고 유지해서 이렇게 좋은 시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능과 열정은 없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생산자인데, 문화예술 생산자인데, 그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게 문화예술 소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능과 열정은 없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잘 익은 가을 하나처럼 멋있게 잘 익어가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잘 익은 가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요. 일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 대전문학관장을 하셨죠. 한국 문학계의 지금 어른이세요. 세속의 자랑 이은봉 시인님이십니다. 선생님 또 안녕하세요. 네, 아까 뵀거든요. 선생님 요번에 잘 익은 가을 하나라는 시도집을 내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2017년인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분청사기 파편들에 대한 단상이라는 시도집을 냈습니다. 이때의 반응도 엄청 뜨거웠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6년? 7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보다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좀 갑자기 드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 시조의 시자는요, 시의 시자와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시조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조의 형식도 함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라고 할 때는 글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때시자를 씁니다. 시조는 본래 시절 가조의 준말이거든요. 이 시조라는 말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이제 여기 포천 출신의 성북 신광수 선생이시죠. 신광수 선생의 성북집에 시조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원래는 음악의 명칭에 썼는데 이제 근대문학이 시작되면서 음악에서 문학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향으로 부르는 시조가 아니라 눈으로 읽는 그런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시조는 기본적으로 3장문구 12음보를 기본 형식으로 합니다. 3장문구 12걸음. 이것이 기본 형식이고요. 그에 관해서는 조금 보충해서 얘기하면 이 3장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형식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의 형식, 하루의 형식, 아침, 점심, 저녁의 형식에서 3장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조는 초장, 중장, 정장 이렇게 세 줄이지만 한 시는 네 줄이거든요. 기승전결의 형식인데 그것은 1년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형식이 초장,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의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연의 모방은 자연의 형식을 문학이 모방했다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형식은 아침, 점심, 저녁의 형식이고 그것은 서른 결론의 형식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으로 시성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이됐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3장 듣고 12걸음이 12음보가 시조의 형식입니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별것도 간단한 것 같지 않은 간단하신 답변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아니,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아무래도 오늘의 콘서트는 우리의 내일을 젊게 만드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지금 듭니다. 제 얘기는 자연의 형식을 모방한다라고 문학이 이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이지만 네. 우리 시조가 아침, 점심, 저녁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하루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는 대한민국에서 저 이은통이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주장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그리고 아침차 한치의 형식도 한치의 형식이 기승전결의 형식인데 이것은 1년의 형식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형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은통이 처음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의 시조 한 편 감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작품은 누구나 먹기 좋게 설탕 호수 익힌 당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맛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물 뒤에는 달콤한 뒤에는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벼운 작품인데요. 별것도 가볍지만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선생님의 작품 달콤 쌉싸름한 맛을 한번 맛보고 가야죠. 첫 페이지에 선생님 여러분들 11쪽입니다. 사프란 꽃인데요. 이 시를 읽기 전문자가 와 계세요. 서울에서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 세종에서 환경단체 대표를 맡고 계세요. 송현옥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호명하는 사람은 앞으로 서슴없이 거침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에 부탁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참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이? 둘이 잘 어울리네.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떨리네요. 샤프란 꽃 그럼 얘기했습니다. 샤프란 꽃 베란다 화분이 샤프란 꽃 피어있네. 하얀 꽃 하얀 마음 또 한 계절 스며있네. 샤프란 꽃송이 벌면 떠오르는 하얀 얼굴. 네. 안식해주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부탁드린 적 없거든요. 그런데 무척 많이 연습하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신라어로 알고 있는 사프란 꽃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저는 샤프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샤프란은 섬유 유연제 이름이고 꽃 이름은 사프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페르시아어로 황금을 뜻하고요. 향신료 중에서 세계에서입니다. 향신료 중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는 무엇일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저기 전 시장님 나와주세요. 선물 고르십시오. 연습해야지. 올해 좋은 일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프란 꽃은요, 그 안에 노란 암석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1g의 향신료를 만들려면 500개의 암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요 일일이 손으로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로 들어왔을 때 로마 시내에 쫙 뿌려졌다는 이 귀하고 향기로운 사프란 꽃을 쓰신 배경이 궁금하시거든요. 참 이거 쑥스럽고 멋진 건데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25년 살다가 고향으로 왔거든요. 광주대학교 교수로 이제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나와서 샤프란 꽃이라는 시조를 낭송한 제 처가 생일이 8월 2일입니다. 음력으로. 근데 그때쯤 되면 샤프란 꽃이 피어요. 그래서 제 그 광주에서 자취하던 혼자 살던 그 집에도 그 샤프란 신란 화분이 있었는데 8월 2일이니까 아마 9월 초쯤 될 텐데 이때쯤 되면 샤프란 꽃이 펴요. 그래서 여기 한 시 한 편 써서 바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젊어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덩어리 같은 청춘의 흔적이지만 제가 그뭐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생활의 민주화라고 좋고 그래서 학교 선생을 하러 갔다가 해직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과정에 저는 아주 실업자일 때 결혼했거든요. 단돈 1원도 안 벌 때 결혼했는데 생일이 되면 뭘 선물 되게 다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저는 선물을 해줄 형편이 안 돼서 시 한 편씩을 써주고 있어요. 그 습관으로 제가 대학의 교수가 돼서도 19 생일 때 한 편 써가지고 그 카톡 문자로 보냈던 작품입니다. 네. 네, 습관은 아닌 것 같고요. 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사프란코프 여인님이 엄청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잠시 사프란코프 여인님은 길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나온 이 잘 익은 가을 하나 속에는요, 사프란코프 여인 외에도 다른 곳 다른 여인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시조를 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낡은 언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여전히 시조의 끈을 붙잡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선생님의 글 중에 당대의 깨어있는 지식인 계급과 과거의 사대부 계급이 정서적으로 유사하다,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여전히 시조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당대에 왜 시조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예, 시조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학 조선의 역사에서 사대부 계급이 출현하면서 시조가 출현하거든요. 뭐 사대부 계급은 이제 고려 시대에 무인 정권 시절이지 않습니까? 무신 정권 시절에 행정 서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지식인 계급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또 그래서 뭐 행정 서사로서의 그 사대부 계급들은 또 그들 예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 자기들이 자기 예술로서 시도해본 것이 경기체가인데 그건 경기체가 실패했어요. 그건 길기도 하고 제대로 보편성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하고 바로 이어 나타난 것이 시조거든요. 시조는 고려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를 풍미한 우리 고유의 매우 중요한 문학 양식이고 또 음악 양식이죠. 근데 시조라는 것이 뭐 여러분 단신가와 하여가 이런 것부터 다 아시잖아요. 이방원하고 성상문하고 주고받던 시조 같은 것을. 시조는 기본적으로 시절과 그 시대의 노래고 깨어있는 사대부들의 그 깨어있는 정신을 담는 것이 시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는 실제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깨어있는 시민계급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깨어있는 여러분도 다 깨어있는 시민계급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4대부 계급하고 지금 우리 깨어있는 시민계급은 서로 계급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얘기는 저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들어와서 다들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하는 시절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또 싱가포르에 수상하고 이광희 수상하고 논쟁하고 그럴 때도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우리는 초보적이지만 조선시대에 당의 체험이 있었다.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이런 체험이 있었고 그 철학을 배경으로 논쟁을 했고 따라서 우리 충분히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계급, 깨어있는 시민계급의 것인데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 개교하고 유사한 적이 있다.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80년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시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일본에는 하이쿠라는 장르가 있고 엔가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하이쿠라는 것이 쓰여져요. 일본의 고유한 시가. 근데 우리 고유한 시조를 방기해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우리 시민 중심의 그 대한민국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문학예술을 담당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계급, 깨어있는 사대부계급 서로 접점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 정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불현듯 퍼뜩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사회가 이제 감각적이고 파편화되고 자아 과잉이 넘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문화의 염증을 느껴서 이런 시조처럼 형식 계태를 고수하는 이런 시조처럼요. 그 안에서 또 절제하고 응축하는 이런 시조를 열망하는 그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K-팝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20년대 그 최남선이 그 운동했던 시조 부흥 운동처럼 당대의 선생님도 시조 부흥 운동을 하면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작품 한 편 더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집 78쪽입니다. 푸른용인데요. 이거는 오늘 자꾸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거 적임자가요. 전 이춘희 시장님이세요. 네. 다릅니다, 시죠. 그런데요, 저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호명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 용 이응봉 뭉게뭉게 흰 구름 속 푸른 용 헤매고 있네. 흰 구름 속 푸른 용도 이렇게 헤매거늘 하물며 미꾸라지야 붓도랑의 피라미야. 잘 기다린다 보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작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시작을 많이 하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놈은 걸작으로 탄생하는 법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군계 일학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 피라미와 월적은 입질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의시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보통은 용의시가 따로 있다고 하죠. 군계 일학이라는 말도 부탁 중에 학이 한 말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부탁 중에 한 놈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학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것이지 용의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호손의 소설 큰바위의 얼굴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꾸라지들이 피라미들이 용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역사가 그 용으로 키워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고 또 시를 직접 쓰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의 작품 한 편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일까요? 때가 몇 쪽인가요? 114쪽. 이 시는 외국 여행을 하다가 선생님의 그 콘서트 때에 맞춰서 귀국을 한 이병현 시인 와 계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호명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나 막 시킵니다.
걸음을 조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 연꽃, 연못 속의 연꽃도 때가 되면 피고 지지. 서해의 바닷물도 때가 되면 들고 나지. 그렇지. 때 맞춰 바뀌는 것, 그것이 진리지. 가을에는 잎 지고 봄에는 잎 피지. 모둠내 시냇물도 때가 되면 강물 되지. 진리가 어디 따로 있나. 이것이 진리지. 잘 읽었습니다. 시나 시조에서의 때는 시일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 적절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때라는 진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요, 때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고급 질문이 되겠네요. 때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진영대 시인, 때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고 합니다. 딩동댕 맞았는데요. 너무 늦게 대답을 하셔서 상품 없습니다. 그래도 줘야 돼? 그래도 줘야 돼요? 규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때는요, 손을 놓아야 할 때 놓는 것도 때이고요.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도 때이고, 우리가 한번 놓치면 다시 잡지 못할 그것도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분별심을 잃고 이런 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때 저런 때 그런 때를 선생님은 이제 이 때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몸에 있는 때는 뭐? 몸에 있는 때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몸에 있는 때는 이따 저녁에 느끼시면 됩니다. 그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대담이 끝나면 작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아껴두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실 때요,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질문 절대로 환영합니다. 네네. 선생님을 딴빨빨 놀리게 하는 그런 질문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 걸어다니는 도서관인데요. 그런 질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때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선생님의 어느 글에서 이제 시조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쓰신 글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안가주망을 배제하고 앞으로는 순수하게 시조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이때의 순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저한테 묻는 겁니까? 네. 문학 그 중에서 시는 게릴라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문화적 게릴라라고. 시가 1980년대 초에는 언론의 역할도 하고 또 시춘의 역할도 하고 투쟁의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을까요? 김남주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그 닫힌 역사를 여는데 이 막힌 역사를 뚫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또 1980년대 초에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 못했거든요. 시가 그걸 대신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어느 정도 저를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학이 문학보다 정치가 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문학이 언제나 진보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마다म 전국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당들이 오히려 더 진보적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문학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자유시는 아직도 그런 문화적 게릴라 역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조가 비록 시절 가조의 준말이고 또 시의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조는 선의 경지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일본의 하이쿠가 선시의 경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 형태는 선시인데 시와 선이 하나라고 하거든요. 시선일치라고. 그래서 이제는 시조도 특히 시조는 그런 높은 정신의 경지, 아주 차원 높은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자유시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내내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시조는 늘 그 당대의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시조는 진짜 차원 높은 정신의 경지, 성스러운 가치 이런 것들을 담아낼 때도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겨우 이번 시조집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의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전개되는 과정에 지금쯤은 투표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는 아주 높은 차원의 정신, 성스럽고 그윽한 그런 세계를 담아낼 때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조금 전에 최고의 선은 시다, 최고의 시는 선이다라는 그 화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시는 시선일체 경지를 담는다는 그런 말과 이제 통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번 시조집에도 선문납에 화두를 다루는 시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 먹고 다 들어보셨죠? 뜰 앞에 장난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삼석은 들어보셨나요? 그 삼석은에 대해서 무슨 걸작품을 남기신 김영대 시인도 와 계신데요. 그다음에 마른 똥 막대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의 시조집에 몇 페이지죠? 106쪽입니다. 이 시를 읽기 딱 좋은 시인이 있는데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좀 김상훈 시인 혹시 오셨나요? 김상훈 시인.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쪽입니다. 책도 안 갖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연꽃 한 송이 젊은 스님 한 사람 노 스님께 물었다네. 부처는 어딨나요? 부처는 누군가요? 똥간에 똥친 막대기 노 스님이 말했다네. 영 모르는 젊은 스님 자신에게 물었다네. 똥간에 똥친 막대기, 똥간에 똥친 막대기. 곧이어 나야 나 한 소리 연못에서 들렸다네. 목소리 좋으시죠? 근데 이 연꽃이 충청도 연꽃이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보면 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 별말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스님이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는 어딨나요? 자, 이때 노스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네, 저 이영희 시인님, 네, 축하합니다. 딩동댕. 준다고 안 했는데 안 주실 거예요? 선물이 참 좋은 겁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홍성에서 왔습니다. 홍성에서 왔는데 또 그것도 너무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한참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그 화두를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시는 선이다. 최고의 선은 시다라는 시선 일체 경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시는 그런 경지라는 말씀이신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는 어떤 시인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좋은 시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끊임없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뭐 지금 한꺼번에만 물어보고 선생님은 혼란하게 하나씩 좀 물어보면 좋겠네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선 지금 연꽃 한 송이는 이 조주룩에 나오는 화두죠. 그 염화미소 달마 대사의 염화미소 연꽃 한 송이를 들었다라는 그 얘기하고 똥신 막대기는 저 조주룩에 이제 저 제자 어떤 또물이 중이 찾아와서 조주 스님한테 그 부처가 어디냐 부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똥신 막대기라고 했다는 것인데 똥신 막대기는 연꽃하고 똑같은 상징이에요. 연꽃이 그 연꽃, 그 더럽고 불결한 연꽃에서 연꽃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 똥신 막대기도 그 똥관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징인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화두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화두, 동쪽으로 간 까닭도 화두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장 화두도 있고 뭐 조주도 문장 화두를 얘기했죠. 최근에 고은 선생 시집 냈는데 무의 노래라는 시집을 냈어요. 근데 이거 저를 그 세종시에서 발간하는 세종시마루라는 잡지에 제가 그 무의 노래에 대한 서평을 하나 실었는데 거기서 우리 동양에서 구, 유, 공, 색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 또 뭘 들었죠? 두 번째 분이 뭐죠? 좋은 시는 어떤 시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좋은 시란 무엇인가? 그럼 뭐 언어가 살아 있어야지. 활기 있는 언어. 저는 첫 번째로 언어의 활기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비평가들이 잘 몰라요. 예민한 시인들은 딱 보면 언어가 살아있나 이거 죽어있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언어의 활기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완미한 구성. 시가 아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의 구조를 얘기했는데 모든 시는 그 처음, 중간, 끝의 형식을 갖추거든요. 그 처음, 중간, 끝의 형식을 잘 갖췄나 뭐 이런 얘기. 구성의 완미성도 보고요. 또 하나는 깨어있는 시대정신이죠. 그 우리 역사적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작품들에 담아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순수하고 희귀성이 배제된 시라고 하더라도 그 당대의 그 역사가 들어있게 마련이거든요. 정서도 희귀성이 있어요. 그 시대성이 1930년대의 정서와 1970년대의 정서와 2020년대의 정서가 다르거든요. 자기 시대의 정서를 제대로 갈고 닦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들이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좋은 시를 끊임없이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는 기본적으로 발견의 형식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형식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래야지 계속해서 시를 쓸 수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공자님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비 생이지자라 나는 생이지자가 아니라 호구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호구하여 앨 것을 좋아하여 배우는 걸 좋아하여 미니 구지자여라 인접하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 욕망이 없으면 더 새로운 것을 알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새로운 시가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생님의 시조집에는 재미있는 청개구리가 생활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고요. 청개구리 좀 소개해 주시죠. 30쪽에 보면 30쪽에 청개구리 한 마리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요. 30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 뭐 좋은 시를 쓰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이 이제 누구나 있겠지만 좋은 시는 언제나 자연의 이미지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의 이미지, 자연은 식물, 동물, 광물이 있을 텐데 그것들 자연과 함께 할 때, 흙과 함께 할 때, 대지와 함께 할 때 좋은 시가 써진다는 생각 때문에 퇴직하고 그 아내와 함께 정안에 우리 원래 여기 세금시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 수용해 가고 개토식으로 농가밭 조금 샀다가 논은 팔아먹고 빚가운데 쓰고 밭을 좀 남겨서 샀는데 밭에 그 조그만 농막을 짓고 창고를 하나 짓고 틈틈이 가서 농사를 짓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뭐 특별히 비료도 잘 안 쓰려고 하고 농약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밭에는 뭐 땅개비들 말하자면 뭐 여치나 뭐 메뚜기 이런 것들도 많고 개구리들도 많아요. 개구리가 많으면 반드시 뱀도 있습니다. 뱀장어 그리고 뱀들도 있고 그런데요. 청개구리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에 관한 세 편의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청개구리가 하는 세 편의 시조는 쓰게 된 계기는 요 가까이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나태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넘게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끊지 않으셔서 1시간 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림을 잘 그리세요. 팽화를. 근데 그 연꽃 위에 청개구리가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시로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시조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기가 됐어요.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것이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보들레르 시 중에 상승이라는 시도 있지만 근대인들은 다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근대성 중에 하나가 상승 의식이거든요. 그것은 물질적인 상승도 있지만 정신적인 상승도 중요하거든요. 높은 정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래서 상승하는 자꾸 어디 튀어오르는 청개구리를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어딘가를 좀 내려가려고 하는 튀어 내려가는 그런 청개구리를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30페이지에 청개구리 한 마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비 촉촉하게 마을 뒷산 두드리네. 박지우산 펼쳐들고 둔벙가루 나가보네. 연잎의 튀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 이 시의 배경은 세종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 고향마을 충남 공주군 장기면 강암리 마선골 거기 용샘이라고 있었거든요. 용시암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쓴 시고요. 그래서 그 연잎 위로 튀어오르는 청개구리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른 시 몇 편이죠? 네, 53쪽 연잎의 청개구리입니다. 연잎의 청개구리 53페이지입니다. 이 시는 하강하는 청개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어대고 연잎은 흔들리고 소나기 퍼붓는데 연잎의 청개구리 한참을 머물 때다가 연못으로 흔들어. 한편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 상승의 의지와 하강의 의지를 한 편씩 담아본 겁니다. 95쪽에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 토란 잎의 청개구리 저 혼자 올라가는 월산제 테크 위로 펄쩍펄쩍 튀어오르네. 나처럼 외로운 건가 장맛비에 지친 건가. 이 시도 이런 튀어오르는 청개구리를 그려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고독하게 마련입니다. 외롭게 마련입니다. 더 높은 정신의 경지든 사회적 지위의 경지든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하게 마련이고 또 그런 존재들은 늘 비애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슬픔과 자유 이런 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써본 겁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발적 고독가님의 외로우신 청개구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뭐 정안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하나 밝히자면요. 농막에 가시면 그 사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선생님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농부 시인입니다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식구가 저를 비방하는 일이에요. 저 옆에서 지금 저도 수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청개구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참 재밌으시죠? 일본의 마치오바시오의 하이쿠 개구리가 생각나죠? 선생님은요, 이런 이제 약간 그 엉뚱한 그런 부분이 좀 많으세요. 이미지가 좀 청개구리 같은 이미지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많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표제시를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 잘 익은 가을 하나인데 아까 이춘희 전 시장님도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스스로 잘 읽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돌발 질문입니다. 아니 잘 익은 가을 하나라는 제목의 시조는요. 출판사에서 이 제목으로 시를 하나 더 쓰라고 해가지고 쓴 것인데요. 이 시는 제 은사님 김현승 선생님, 김현승 시인 가을을 소재로 해서 고독을 소재로 해서 많은 시를 쓰셨는데요. 김현승 선생님도 그 개신교 신자하고 높은 정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신의 경지는 김현승 선생님은 신의 경지까지 가보려고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경지까지. 근데 신은 3000년 전의 신이나 지금 신이나 요 하나님 똑같고 요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 신의 경지까지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가게 되면 몸을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선하는 과정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현수 선생은 아마 그 경지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신에 의지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기 잘 익은 가을 하나는 봐서 바로 알지만 감나무 가지 끝에 걸려 있는 홍시 하나 그 높은 어떤 정신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고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고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고독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 끝에 매달린 잘 익은 가을 하나 발갛게 익었구나. 서러운 그대 가슴 까치도 어쩌지 못하는 이 땅의 고독함. 네. 고독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시인은 잘 익은 가을 하나를 까치도 어쩌지 못하는 이 땅의 고독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익고 있는 것이죠. 잘 익어가고 있다고 이제 덧붙인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 잘 익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들 모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는 과정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요. 근데 선물이 2개 남았다고 지금. 그러면 돌발 퀴즈를 더 내야겠네요. 아까 선생님의 말씀 중에 속담이 나왔어요. 청룡 읽었을 때 그 말씀 중에 뭐 개천에 뭐 난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아 네네네. 개천에서 뭐 난다. 미꾸라지가 아니고. 네? 네네네. 딩동댕. 네, 나오시죠? 네. 자, 그러면 돌발 퀴즈는 하나는 선생님이 낼 수 있습니다. 시조는 어떤 단어의 약자라고 했죠? 손 들고 저기 함술래 선생님이 맞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보입니다. 아니 너무 속이 보여요. 이거는 속이 보이는 거 지금 옆에 사람 주세요. 이거는 선생님의 사심이 너무 담긴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계속 이제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 선생님하고 이런 이제 그 질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세종에서 이런 시간을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 시간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뜨거운 답변 해주신 이은봉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저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관객과이면 선생님과 관객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선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악착같이 가슴을 치며 거듭 다짐을 하는 웃는 얼굴이여 내일이여